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IAEA 최종 보고서가 일본 편향적이라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인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출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오염수 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가 어제 국회에서 그로시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이 IAEA 보고서의 편향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해양 방류가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이렇게 미리 결론을 내린 것은 셀프 검증이고 일본 맞춤형 조사다. IAEA 보고서는 다핵종 제거 설비의 성능 검증도 하지 않았으며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As you know, our conclusion has been that this plan, if it is carried out in the way it has been presented, would be in line, would be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Every technical step has been fulfilled before coming to this conclusion. 네, 그로시 사무총장은 여러 일정들을 소화하고 출국을 했고요.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어제 있었던 이 민주당 대책위원들을 만난 것이었는데 어제 면담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민주당 의원들이 라파엘 그로시 총장을 향해서 데이터나 통계를 근거로 들이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자리에서나 또는 정치권에서 반복해왔던 토론을 다시 한번 보여드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IAEA가 일본에 편향된 것 아니냐, 그리고 이 국제적 검증 기준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를 계속 거론했고요.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당연히 국제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기준 절차를 마쳤다. 특별히 일본에 우호적일 이유가 없다라는 이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저랑 권지웅 비대위원님도 지난주에도 했고 아마 이번 주에도 또 할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으면 나름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실력 있는 과학자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라도 좀 데려와서 이 수치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하거나 또는 알프스라고 하는 이 처리 여과 장치에 대해서 좀 전문성 있게 질문을 던지는 방향의 내실 있는 토론이 되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하고 국정감사하듯이 IAEA 사무총장을 마치 피감기관 장인 것처럼 불러서 자기들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동어 반복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점은 개인적으로 아쉽고요. 제가 정치적으로 물론 민주당과 대립하고 있습니다만 저 자리에서 뭔가 과학적인 의미 있는 질문이 나왔다면 그게 또 차라리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됐을 텐데 과학 이야기는 사라지고 정치인들은 계속 정치를 이야기하는 이 모습, 우리 국민들이 많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아쉽다는 평을 좀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지금 IAEA가 낸 보고서에 대해서 타당한 어떤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쿄전력이 제공한 샘플을 가지고 IAEA가 이 검증을 진행했는데 그것이 타당한가라고 물었고요. 두 번째는 알프스라는 장치를 통해서 오염수를 처리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알프스 처리에 대한 어떤 검증을 도쿄전력이 한 것 이상으로는 IAEA가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오염수 방류라고 하는 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생태계에 영향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IAEA가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 세 가지 지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지적은 제가 보기에는 과학적으로도 아주 타당한 지적이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전혀 하지 않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수영해도 좋다, 마셔도 좋다는 이야기를 국제기구의 수장이 한 겁니다. 심지어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보다도 북핵 문제나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발언까지 했어요. 저는 국제기구의 수장이 아니라 정치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타당하게
한국에 있는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되려 이제 되게 애매한 말로 이것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만 하고 떠난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이 더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이제 권지웅 비대위원님 말씀에 저는 이거 다 읽어봤거든요. 보고서를. 네. 답을 좀 드리면 이게 도쿄 전력이 제출한 샘플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알프스를 거친 물을요 IAEA만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한국, 프랑스, 미국, 스위스 4개국이 본인들의 나라의 연구소로 가져와서 검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쿄 전력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걸 일본의 편향적인 한 국제기구가 단독 검증한 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와 스위스와 특히 우리나라가 굳이 일본에 좋은 결과를 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독자적 검증 과정까지 거쳤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알프스에 대한 검증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2021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요. 우리가 정수기 성능을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수기를 거친 물을 보고 여기에 뭐 균이나 다른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없고 깨끗하면 정수기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보고서는 이 알프스 처리 장치를 거친 이후의 물에 대해서 검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이 알프스의 설비 이 처리 기술에 대해서도 검증이 다 들어간 거죠. 그걸 하지 않았다. 만약 그게 알프스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삼중 수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액종 물질이나 방사능도 검출됐을 텐데 그게 검출되지 않았다는 건 이 처리 시설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고 한 가지 저는 납득할 만한 우려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30년 동안 고장 안 나고 잘 작동할 것이냐. 예. 그러니까 IAEA가 후쿠시마에 현지 사무소를 차리고 네. 고장 나는지 작동 잘하는지 30년 내내 지켜보겠다는 거고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 주기적으로 이 후쿠시마에 가서 이 오염수에 대해서 계속 검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방류되고 나면요. 아마 각종 시민단체나 국가기관에서 몇 달 안에 우리 대한민국 해역뿐만이 아니라 일본 근처 해역 바닷물도 떠서 검사할 거예요. 그때 방사능 수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건 조만간 눈에 보이듯 불보듯 뻔하게 드러날 과학적 결과로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프스가 정수기라고 한다면 정수기에 최초에 어떤 물을 넣느냐에 있어서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일본의 중의원도 지적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130만 톤이나 되는 오염수 중에서 어느 부분을 떠서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130만 톤이나 되는 이 물의 어떤 오염 정도가 다 균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알프스를 거친 물을 다른 국가에 보내서 교차 검증을 한다 한들 그 어떤 물이 어떤 물이 들어갔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알프스의 성능을 검증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과학적으로 타당한 어떤 검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과학적인 대답을 하려고 하면 도쿄전력이 가지고 있는 1,300만의 물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채취했는지 혹은 아니면 그것을 함께 채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 일본의 중의원도 지적하는 부분이고 그린피스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좀 더 검증 가능하게 했다고 하면 이 같은 논란이 조금 불식되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일본 정부가 조치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도 짧게 마지막 반박을 하면 말씀하신 일본 중의원은 이제 세석 가지고 있는 정당에 그러니까 원전이고 뭐고 다 해체하자고 하는 좀 극단적인 이 자연 환경주의자 정치인이라는 것을 좀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130만 톤 중에 이 물과 저 물이 달라서 어떤 유리한 물을 임의적으로 퍼서 검증을 했다. 근데 그걸 IAEA나 이 11개국의 전문가들이 그걸 알아내지 못했거나 또는 일부러 묵인해줬다라는 음모론이 작동하려면 네. 그냥 일본이라는 나라랑 국교 단절하자. 차라리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우리가 이 어떤 검증 과정 절차에 있어서 이게 일본이 독자적으로 참여한 것만이 아니고 교차 검증 4개국 외에도 11개국이 TF로 참여를 했고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미국과 G7이 신뢰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후쿠시마에서 방출된 물은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에 먼저 가거든요.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예. 그럼 미국이 이걸 왜 신뢰한다고 했을까? 본인들도 이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되는 국가인데 예. 그 부분을 미뤄보면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기 쉬우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도 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그런 입장을 냈지만 18개나 되는 태평양 도서국은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핵물리학자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오염수의 오염 정도가 균질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안전한지 아닌지 알 수 없다가 과학자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의 물을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일본 중의원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18개 도서국은 민주당이 같이 반대하자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응한다는 답변을 한 군데도 보내지 않았고 5개 국만 그런 우려의 취지에 동감한다 정도의 답장이 왔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도 이 검증 보고서를 18개 도서국가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좀 사실과 다른 근데 주장인 것 어쨌든 같아요. 18개 국가는 방류를 보류해야 된다는 입장을 지금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그럼 대통령 차원에서 이 방류 지금이라도 반대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그 의견 펼쳐야 한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 상태를 두고 한국 정부가 충분히 방류해도 좋다는 입장을 낼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되려 아직 알 수 없다는 상태라고 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우려스럽다라는 입장을 내는 것이 맞지 방류해도 좋다는 입장을 왜 내는지 여전히 알 수 없고요. 이것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도 연결됩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한국이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서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 분쟁에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의 앞바다가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주장을 철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 우럭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수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진 않았는데 네. 조만간 그 입장을 낼 것 같은데 거기에 있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도 좋다는 입장을 내게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듣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찬성하냐 반대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IAEA가 검증하면 우리가 어쩔 방법이 없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심지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주권 사항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한 어떤 문재인 정부의 이 국제관계 틀을 고려한 인식과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IAEA 검증과 정의용 안보실장이 내걸었던 3대 조건, 일본의 정보 공개와 한국 전문가의 참여, 사실상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후속 조치까지도. 예. 그런 부분이 다 충족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야 안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주권 사항이고 국제관계에서의 어떤 검증 기준을 만족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하라 마라 개입하기 어려운 처지가 있다는 이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입장과 지금 정부의 입장, 외교적 큰 틀에선 달라진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잘 모를 때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의견이 갈릴 때 그냥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누구 편에 설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미국과 G7이 동의합니다. 미국과 G7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북한,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유일하게 민주당 이 편에 설 것인지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G7이 동의한다는 말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날 이제 G7 회의가 있었을 때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려고 하니까 독일에 있는 장관이 반대해서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이 있습니다. IAEA의 검증 보고서의 신뢰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은 나왔어요. G7 차원에서. 네,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군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다시 이렇게 불러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된 다음에 방류하는 게 맞고 게다가 제가 끝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방류가 유일한 해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알프스로 처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멘트를 만들어서 고체화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방류를 고집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라던가 무소속 의원들이 일본으로 이제 항의 방문을 하러 가잖아요. 가서 여러 가지 좀 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효과가 좀 있다, 좋은 취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장해찬 최고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예. 저희가 일본 정부의 어떤 행동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의 입장을 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죠. 근데 일본에 있는 의원 중에서도 사실 지금은 방류할 때가 아니라 고체화해서 일단 들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검증이 충분히 다 된 다음에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 의원들과 공동 선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에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런 어떤 뉴스가 국민들께는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한번 진행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보류시키는 것이 맞다는 입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저는 한번 입장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에 하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의원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대통령실이나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한다면 우리가 정치적 노선을 떠나서 그걸 용납할 수 있습니까? 또 만에 하나 이 한미동맹 약화라던가 김정은을 향해서 이 제재 풀어주자 대화하자라고 말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미국의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갑자기 와서 양산 평상 책방에서 시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문재인 전 대통령 안 좋아하지만 아니 어디 감히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 간에 외교적으로 분쟁도 하고 따질 건 따지더라도 최소한 지키고 존중해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기시다 총리 관저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10명이 시위를 하는 게 국내 보여주기 용이겠지만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치의 품격이라던가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굉장한 무례가 될 수 있거든요. 역지사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의원이나 미국 의원들이 우리나라 청와대나 용산 대통령실 내지는 양산 평상 책방에서 시위한다고 하면 그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이걸 그냥 순순히 저 사람들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본에 가더라도 일본의 여러 의원들을 만나서 의원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일본 시민단체나 일본 언론과 뭔가를 하는 것은 저는 뭐 정치의 한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총리 관저에서 시위를 하는 건 이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국제 정치에서 지켜야 될 금도를 넘어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다투기만 하면 사실 정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하시는 해결책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뭐 항의성으로 방일하고 항의 집회하고 수산물 먹고 이런 것들이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할 것이냐, 뭐 법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게 좀 먼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좀 해결책 어떻게 방향성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 논쟁 가운데서 국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쟁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비용이 좀 든다 하더라도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알프스를 동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고체화시키는 건 일본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합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를 이야기한다던가 이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논의는 완전히 없어지고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익을 해친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답답하고요. 장해찬 최고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외교적 관례를 생각한다고 했으면 되려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서 바이든 날리면 이런 말들을 안 하셨어야 됐죠. 사실 이 사안은 외교적 관례를 지키고 말고의 문제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되게 직결돼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수산물을 좀 적게 사 먹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민주당이 수산물 먹지 말자고 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언론에 따르면은 그 언론 인터뷰에서 이 그로시 총장이 그 방류 외에 다른 방법에 대해서 묻는 질문을 하니까 그 방법 외에는 사실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전 세계인을 실험용 쥐와 같은 상황으로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 그럼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일본이 제시했던 2018년에 제시했던 5가지 방안 중에서 네. 몇 가지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옵션들은 아직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었다라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예. 지금 인류가 사고가 아닌 다음으로 예. 스스로 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되려.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린피스 등의 환경단체가 지금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고체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나 정정해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이런 쓰나미로 원전이 이렇게 무너진 전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염수 처리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도 예. 자체 시설을 통해서 원전에서 쓰고 남은 물들을 바다로 계속 내보내고 있고 거기서 검출되는 삼중수소의 농도가 후쿠시마 처리수의 50배 이상이다라는 결과까지 이미 보도됐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체화라든가 다른 방안이 초창기 단계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지만 실제 실현된 전례가 없고 대부분은
오염 처리수 형태로 바다에 희석시켜 배출하거나 또는 매립을 하게 되는데 이 매립을 하게 됐을 때 문제점은 이게 지하수로 흘러가거나 또는 수증기로 증발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조금 더 검증이 안 되었다. 그래서 일본이나 IAEA 측에서는 방류 형태의 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지 마치 다른 곳에서는 다 고체화를 시키거나 다른 방법을 쓰는데 굳이 일본만 유독 유별나게 이 바다에 희석시켜서 방류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해결책을 찾아야죠. 근데 그 해결책이라는 게 국제사회가 동의한 과학적 검증 기준을 충족했다면 우리만 외톨이처럼 다른 소리를 하기 힘든 게 냉정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과학적 논쟁에 대한 정치적 과학적 책임을요. 우리가 빠르면 내년 초에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주장까지 나왔느냐. 방류하고 나면 5개월 뒤에 우리 해역으로 이 물이 온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최고위에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에 하나 8월에 방류했을 때 5개월 뒤면 내년 1월입니다. 그때 한반도 지금도 이제 200개 권역에서 방사능 체크를 하는데 체크해보고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는지 아닌지 우리 국민들 앞에 그건 속일 수가 없는 데이터잖아요. 그리고 당장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것들요. 아까 말씀하신 그린피스뿐만이 아니라 온갖 언론이나 이런 데서 후쿠시마 가가지고 바닷물 떠서 자기들이 검증할 겁니다. 어디에 의뢰를 하든 뭘 하든. 기준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방류 이후에 우리 눈에 드러날 텐데 그때 만약 일본이나 IAEA가 검증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 그리고 일본이 책임을 지고 당장 중단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 그때 검증 결과대로 이 다액성 방사능 물질들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는 과연 괴담을 퍼뜨린 분들이 책임질 것인가. 근데 그 문제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과학적으로 저는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논쟁을 괴담으로 말씀하시는 게 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2년 전에 원희룡 장관이 주장했던 거와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그냥 제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어쨌든 2011년에 이 사고가 일어났고 네. 이 위험성에 대한 어떤 과학적 검증이 안 되니까 계속 그 오염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위험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그것에 대한 위험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체화하자는 것이고요. 근데 이 같은 논의 자체를 계속 괴담이라고 치부하시고 게다가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어떤 경산시의회 의원을 스스로 막 의회에서 끌어내리고 이런 모습들이 되려 이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의혹을 그냥 억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괴담인지 아닌지는 예. 곧 증명될 예. 겁니다. 예, 곧.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오늘부터 이제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 지금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비롯해서 참 많은 현안들과 쟁점들이 좀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을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7월에 임시국회에서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라던가 또는 최근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현안 질문으로 나오겠지만 네. 중요한 건 임시국회가 열리는 기간보다 열리지 않는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돈봉투 의혹의 핵심적 관계자인 이성만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를 봤기 때문에 회기 이외에 이 영장이 청구되면 그냥 체포동의안 표결 거치지 않고 바로 영장 실질 심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돈봉투 의혹으로 꼬리 자르기식으로 탈당했지만 여전히 민주당과 함께 활동하는 이 2명의 의원에 대한 영장이 다시 청구될지 그리고 이것이 발부될지 돈봉투 수사가 그로 인해서 궤도에 오르게 될지가 사실 7월에 결정날 가능성이 높아서 임시국회 회기 동안은 아마 지금 쟁점 법안 타결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야 분위기를 파악해보면. 예. 다만 비쟁점 민생 법안 정도는 7월 말에 휴가 기간 전에 처리하자라는 공감대가 의장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비쟁점 민생 법안도 법안이지만 언제 임시회기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가지게 될지 그리고 그 휴지기 기간 동안 과연 돈봉투 의혹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이뤄질지 등이 정치권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어쨌건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민생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그림자 영화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아이를 어쨌건 방치했던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좀 넘어서 국회에서는 사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특히나 그렇게 이제 아이를 방치했던 부모들 중에 대부분이 20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싶고요. 전세사기 특별법이 6월 1일자로 시행되었는데 사실 사각지대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국토위 전체 회의가 열린다고 하면 꼭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7일에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토위에 출석하게 되는데 지금 서울 양평 이 고속도로에 대한 논쟁은 뭐 주말에도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네. 특히 지난해 국회 회의록에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그 김 여사 일가와 관련한 이렇게 질의를 했었고 거기서 원희룡 장관이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한 부분을 놓고 정치 생명을 걸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뭐 원희룡 장관은 가짜 뉴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토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 당시는 이 고속도로 노선과는 전혀 무관한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된 질문이었고 네. 그 이후에 원희룡 장관이 양평군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국토부에서 따로 이걸 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추가적인 문제가 또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거기에 엮는 건 너무 무리수인 것 같고요. 여론조사 추이를 봐도 제가 참 우리 작가님들 여론조사 그래프 찾아보게 만들어서 죄송한데요. 이게 처음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날 저희 정당 지지율이나 국정 지지율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원안 종점 부근에 민주당 출신 군수의 땅이 많다는 것과 예. 이게 민주당이 예전부터 요구했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일간 지지율 추지를 보면 꾸준히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도 아직까지 여론 반영이 덜 됐겠지만 민주당 출신들이 거기에 땅을 뭐 1만 제곱미터 가지고 있다. 또 강화 IC 부근에 김부겸 전 총리의 전원주택이 있다. 이런 사실 등이 추가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당 내부에서는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저희가 전면전을 벌였을 때 결코 여론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과연 누가 이 양평군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방해하는 것인지 국민들과 국민들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사전 인지했느냐, 가짜 뉴스냐 민주당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전 인지한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에서 그 지역의 땅을 언급하면서 그것에 대한 형질 변경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공식적으로 대답까지 했어요. 물론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노선 변경에 관여하진 않았을 수 있겠지만 그곳에 땅이 있었다는 걸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자기가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땅이 있었다는 것은 그 과거 해력을 보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원희룡 장관께서 너무 이 사안을 되게 강단 있게 뭔가 좋지 않은 듯 어떤 오버하시다가 되게 실수를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쨌건 이 노선 변경이 좀 급하게 진행되었는데 이것이 정말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가? 와 관련된 게 의혹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원희룡 장관이 만든 쟁점인데 사실은 국토부 장관이 아주 감정적으로 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했어요. 10여 년이 넘게 이야기되었고 예타를 통과한 지도 2017년 이후에 벌써 5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국토부 장관의 말 한마디로 이 사업이 백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국정 운영이 되어도 되는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장해찬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이 어떤 여러 가지 또 의혹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안이 사실은 그 전 양평군수 일가의 땅과 좀 가까이에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원안은 2017년에 확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2017년이라고 하는 시점은 그 당시에 과거 민주당 양평 군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땅이 있는 것에 더해서 그쪽으로 노선을 변경하는데 영향을 미쳤느냐 아니냐가 핵심인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논의가 나오는 것은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사실은 종점이 정해져 있었다가 그것이 작년 7월 이후에 올해 5월이 되었을 때 그 노선이 종점이 변경되었고 그것이 왜 변경됐는지 잘 설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변경된 종점에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이 있었다는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절히 해명하면 저는 될 일이지 이것을 뭐 백지화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거나 혹은 아니면
이것이 백지화된 게 민주당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게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요. 2017년에 국토부가 수립했던 고속도로 개발 사업 계획안을 보면 그때 이미 지금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는 수정안도 검토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예타 이후에 고속도로가 바뀐 케이스가 예타가 도입된 1999년도 이후에 24건 중에 14건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신설 고속도로 사업이 예타 확정 이후에 노선이 바뀌어요. 왜 바뀌느냐?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죠. 예타라는 건 이제 경제성을 위주로 검증하다 보니까 교통 수요만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데 예. 지역 주민들이 현장에 맞게 요구하는 건 다르니까 24건 중에 14건이 무려 그 다음에 바뀐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뭐라고 했나요? 예타 이후에 변경되는 예가 극히 드물다. 처음엔 2건밖에 없다고 했죠. 네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동균 전 군수나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이나 강화 IC 신설을 요구했는데 이제 와서 종점 변경은 필요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강화 IC가 신설되면 원안의 종점으로 갈 때 고속도로가 기역자로 꺾여야 됩니다. 세상에 그런 고속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아래로 강화 IC가 생기면 직진으로 쭉 내려가면 강상면에 인접하게 되는 것이고 저는 원안의 종점에 사실 정동균 전 군수의 땅이 있든 수정안의 종점에 김건희 여사 가족들의 땅이 있든 이건 사실 둘 다 지가에 영향을 안 미쳐요. 왜냐하면 IC가 아니라 JC거든요. 고속도로 진출입이 들어가는 IC가 생겨야 땅값이 오르는데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JC가 생기면 그 주변에 그냥 매연 심해지고 뭐 다른 것도 못 짓고 오히려 땅값이 떨어지지 오르는 이슈가 아니라고 부동산 관계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점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트집인 것처럼 원안 종점에 정동균 전 군수 땅이 있는 것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문제는 혜택을 주려면 이해찬 전 대표 토지처럼 갑자기 IC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와 무관한 사업이니까 이게 무리한 김건희 여사 스토킹 꼬투리 잡기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무리한 정쟁에 대해서 사과하고 알량한 자존심 대신에 양평 국민들의 소망을 선택한다면 얼마든지 당과 정부가 협의해서 재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백지화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네. 장해찬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이에 대한 사과를 하면 백지화를 다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정말 적반하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지금 이제 장희찬 최고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를 했을 때 저렇게 설명하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김건희 여사의 어떤 역량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게다가 땅값이 오르는 것도 아니다. 물론 민주당은 반박할 것이죠. 그러니까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거기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종점이 변경되게 되면 실제로 땅값이 많이 오른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또 민주당이 재반박하긴 했겠지만 어쨌건 이 사업이 종점을 변경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했으면 될 일을 가지고 갑자기 나와서 민주당이 어떤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것을 백지화하겠다라고 매우 감정적으로 대응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는 국민의 힘이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의혹 제기했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마다 다 백지화한 다음에 민주당이 사과 안 하면 진행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주장 이제 그만하시고 이게 어떤 왜 종점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타당히 설명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변경한 대로 추진하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원한 대로 추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과는 불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대통령실까지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대통령실은 일단은 뭐 특별히 언급한 게 없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입장은 뭐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국토부가 나름대로 전권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당연한 결정인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지 않았다면 방금 제가 뭐 JC의 IC의 차이라던가 그 강화 IC의 위치라던가 이런 걸 설명하는 게 뭐 민주당 귀에 들어갔겠습니까? 일단 이 초강수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특혜도 줄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후에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하는 해명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무리한 의혹 제기를 했는지 좀 백일화에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원희룡 장관이 주무부처의 책임 장관으로서
민주당이 제기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가짜뉴스에 질질 끌려다니다가는 이 양평 고속도로 사업도 이 진위가 훼손되고 다른 고속도로나 국토부의 다른 역량까지도 여기에 매달리느라 다 진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던 것 같은데요. 당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저희는 주민들이 우선이고 예. 정쟁보다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풀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과연 JC가 설치된 근처에서 땅값이 오른 예가 대한민국에 몇 개 있는지, 네.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강화 IC를 개통하고 원안대로 가면 거의 기역자 내지는 니은자 고속도로가 되는데 예. 이렇게 급격하게 90도 가까이 꺾이는 고속도로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한번 들고 오고 없다면 차분하게 적당히 못 이기는 척 발을 빼고 국민들한테 사과하면 저희도 충분히 국민들을 위해서 이거 국토부 장관을 저희가 다시 만나건 설득하건 할 테니까요. 제발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자료를 좀 검토해 보시고 주민들을 위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사과 않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럼 혹은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는 백지화인 상태로 그대로 가게 되는 겁니까? 뭐 아직까지 예단하면서 이렇게 갈 것이다 저렇게 갈 것이다 말하기는 좀 예. 이른 시기인 것 같고 이 논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저희가 드리는 설명과 해명이 더 많은 호응을 얻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와 양평군 일대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나면 주민들의 의사를 뭐 어떤 방향으로든 또 다시 묻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양평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수정안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 군수도 수정안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강화 IC 이야기를.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여론을 알게 되는 어떤 절차들을 거치는 과정들이 앞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선긋기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론이 좋았다면 대통령실에서 함께 컨트롤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보였을 텐데 사실 매우 감정적인 어떤 원희룡 장관의 모습과 같이 가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민주당은 수많은 여러 가지를 의혹 제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통령실 이전할 때도 그랬고 뭐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고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땅과 연결되지 않았느냐는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의혹 제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사실은 정부에서 백지화하자, 한판 붙어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이 사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할까?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심기 경우와 연결된 문제고 여기에서 점수를 따면 원희룡 장관께서 어떤 당내에서 엄청 큰 점수를 얻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너무 오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러면 어떤 문제 의혹이 제기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했으면 됐을 일인데 설명을 하기도 전에 백지화하겠다. 이재명 대표 나와라라고 하는 그런 장관의 모습에 안정감을 느끼는 국민들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원희룡 장관은 사과하시고 다시 원점에서 의혹과 관련된 것도 해명하고 변경이 필요한 이유도 설명하겠다고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정치권에 아쉬운 게요.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데 아닌 게 드러나면 좀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좋겠거든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아닌데 뭐 김의겸 의원이나 그걸 최고위에서 튼 장경태 의원이 사과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이번에 양평 특혜 아닌 게 다 드러났잖아요. JC 문제, IC 문제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검토됐는지 초안은 2017년에 이 수정안이 나왔어요. 근데 2017년 국토부가 이 5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걸 예측하고 이 수정안을 밀어넣지 않았을 거잖아요. 이게 드러나면 아 우리가 의혹 제기했는데 사실이 아니더라. 이렇게 인정하는 좀 쿨한 문화가 정치권에 생기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또 국토위에 출석도 하게 될 거고 앞으로 이 얘기 쭉 나올 테니까요. 예. 저희가 상황 변경되는 대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국방위 소속 위원들이 문정부 시절에 사드 정상화를 지연하려고 좀 했다 이런 의혹을 좀 제기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직격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일단 감사원 감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번에 사드 환경 영향 평가가 나오면서 예. 막 그 빨간 가발 노란 가발 쓰고 전자파 튀겨질 것 같다 노래 불렀던 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었는지가 다 드러났죠. 기준치의 500분의 1밖에 검출이 안 됐습니다. 이 전자파라는 게. 근데 이 환경 영향 평가가 제가 알아보니까 5년이 걸릴 게 아니에요. 이거 6개월에서 1년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 시간이 끌려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역점을 뒀던 것이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요청했는데 결국 성사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북한 문제나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운전자의 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했고 그러한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중국이 불편해하는 사드와 관련된 환경 영향 평가를 지연시킨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 의혹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대체 6개월에서 1년이면 끝날 검사가 5년 동안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 정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예, 산불 이란에 대한 조사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제 사드 관련해서 떠올려 보면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이 경제 보복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건 한국에 꽤 많은 타격이 있었고 그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어쨌건 문재인 정부도 사드를 철회시키지 않았습니다. 임시로라도 배치될 수 있게 계속 유지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가 어쨌건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들춰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 그것으로 얻고자 하는 건 정치적 이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부가 계속 잘못했다는 이야기만을 할 뿐 본인의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또 한 번 드러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잘 드러내서 제기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